저 다음 볼 이야기, 잘못 알고 있는 우유의 효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우유, 커피 뭐 이런 거에서 타먹고 콤프로스트도 말아먹고, 우리 생활에서 우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흔한 존재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자문이, 지금까지 저는 제 환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전세계에 강하게 말해왔습니다. 유제품을 먹지 마세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것보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나는 우유를 먹고 키가 컸다. 올 X. 나는 내 자식에게 우유를 권할 것이다. O. 어릴 때부터 학교든 어디에서든 우유를 먹는 것을 권장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광고를 보면 좋은 식품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유제품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즈 한 덩어리를 볼 때 튼튼한 뼈를 연상하지 지방 덩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제품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분별하게 많이 먹는 심리학적 이유입니다. 미 연방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탄원서. 우유 섭취는 뼈를 튼튼하게 하지도 골다공증을 예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할 뿐이다. 고신대학교 심장내과 전 교수님, 미국에서 우유를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우유가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뼈 상태를 더 좋지 않게 합니다. 우유 소비량과 대퇴골 경부 골절 발생률. 코넬 대학교 영양생화학과 명예교수, 유제품 소비가 많은 나라일수록 골다공증 발병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의학 박사,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7만 명 이상의 여성을 18년 동안 추적한 논문이 있습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대퇴부 골절 예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생각은 신화일 뿐입니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칼슘이 더 보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혈액 속의 칼슘량을 재서 비교하는 수밖에 없는데, 혈액의 칼슘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잘 조절하고 있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변동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우유 소비량과 전립선 암의 사망률. IGF-1이 성장에 굉장히 필수적이긴 하지만 IGF-1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계속 높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제거되어야 할 세포가 살아남고 증식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부위의 암세포든지 간에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성장이 촉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암협회 우유 섭취 권고사항. 중년 이후 남성 저지방 우유 하루 200ml 이하. 염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방 성분입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암과 관련을 가진다면 가장 강력한 관련성을 가진 성분이 되겠죠. 여성이 폐경 이전 시기에 고지방 우유를 한 잔 이상 먹을수록 유방암 위험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축사에서 사용하는 첨가제는 소화시키는 소화제, 지방 함량을 높이는 지방 보조제, 그리고 단백질 보조제, 보호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첨가합니다. 축사에 대한 소들의 복지가 매우 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유에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한, 젖소가 낳은 송아지를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물성 단백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유 단백질과 우유의 단백질은 성분 조성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유가 태아에게 좋은 이유는 엄마의 젖꼭지에서 바로 신선한 모유를 먹기 때문입니다. 착즙기를 통해서 모으고 균이 증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살균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이미 가공이 되고 단백질의 변성이 오고 여러가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무튼 요 우유에 관련된 이야기는 옛날에 다큐에서도 엄청 많이 다뤘고 예전 스펀지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유는 정확히 말하면
뭐 조금 먹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는, 뭐 술과 비슷해요. 이게 많이 먹는다고 뭐 되게 좋고 이런 거는 전혀 없어. 근데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성장 촉진이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우유를 받아 먹었고, 초등학교 때 우유 그 작은 거 하나씩 다 해갖고 뭐 제티도 타 먹고 했잖아. 그것도 나왔고, 학교에서 우유를 권장하고 우유를 좋은 식품으로 이렇게 과장시켜서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다는 게, 이게 좀 무서운 점이죠.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낙농계 쪽에 이제 종사하는 분이 옛날에 되게 많아가지고 요런 사실이 알려지면 우유를 많이 찾지 않게 되고 뭐 그런 게 될까봐. 그리고 미국의 영향도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우유를 되게 많이 찾고 이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건 잠깐 공포 미스테리 하면서 쉬어가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2시간가량 방송했는데, 공포 이야기 새로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또 실화입니다. 경험담이고요. 오늘은 약간 할머니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화고요. 어떤 분의 썰입니다.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2005년 태풍 나비가 왔을 때였죠. 그날 저는 할머니 댁 순천을 같이 아버지와 갔다가 일요일 토플 시험을 봐야 해서 토요일 3시 고속버스 차로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막 태풍 나비가 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차도 엄청 막히고 비도 장난 아니게 오고, 그래서 예상 도착 시간보다 3시간 정도 더 걸릴 거라는 말에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뒷좌석 창가 2번째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잠깐 휴게소에 들릴 때 깼는데 귀찮아서 안 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처박고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 거의 빠지기 한 2초 전에 문득 어떤 할머니가 신고 있는 파란색 고무신을 봤습니다.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눈 감으면서 본 거여서 아무 뜻 없이 다시 잠을 자고 수원 고속터미널 버스 터미널에서 새벽 11시인가 그쯤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집이 안양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노선을 봤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한 30분을 기다려도 막차가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 분이 오시더니 제가 기다리는 노선을 말하면서 앞에 남자 두 분을 가리키면서 수원역까지 같이 타고 저한테는 1,000원만 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좋다고 합승하고 갔습니다. 할머니 분이 앞에 타고 제가 그 남자 2분 사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이 안양인지라 저는 당연히 수원역에서 내리면 안양까지 가는 게 훨씬 쉬울 거라 생각하고 탔었죠. 게다가 수원 지리는 정말 몰라서 차가 가는 게 이 방향이 맞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순간 정말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고 출발한 지 15분이 넘었는데 대로변을 안 타고 2차선 국도로 가는 거여서 약간 의심돼요. 기사님, 지금 가는 방향이 맞나요? 라고 수원역은 말 안 하고 물어보았죠. 근데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이러답니다. 그때 순간 갑자기 소름이 쫙 돋고 기사 이 사람이 잘못 말한 건지 아는지 모르는지 혼자 쪼개고 앞에 탄 할머니도 실실 웃는 겁니다. 그때 파악했죠. 할머니 신발이 파란색 고무신인 겁니다. 처음부터 타겟을 저로 삼고 계속 쫓아온 거죠. 이거 납치나 나 팔려가는 거였구나. 게다가 차가 운행 중에 뛰어내리려고 해도 제 양옆으로 그 남자 2명이 앉아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식은땀 계속 흘리면서 이 사람들도 눈치를 챘는지 아예 대놓고 이상한 길로 가더군요. 그러다가 국도 어느 한쪽으로 빠지고 지방도를 타면서 아파트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이제 아예 제 팔을 양옆으로 이놈들이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아파트 뒤에 공터 있는 쯤에 이 사람들이 내리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내리니까 공터 옆에 봉고차에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저한테 오는 거였습니다. 보고 진짜 사람이 한번 초인적인 힘을 내야 할 때다 생각을 하면서
그 양쪽에 있던 사람 중 오른쪽에 있는 사람 팔꿈치를 올려서 턱을 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손뿌리치고 진짜 구라앉히고 한 2km는 비오는 날 전력 질주로 뛰어 어느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서 112 좀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와서 있던 일을 다 말하니까 요즘 이런 수법이 겁나 많다고 조심하라고 간단하게 조서 쓰고 경찰서에서 자고 다음날 시험은 개뿔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고 경찰차로 수원역까지 간 다음에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생각을 조금이라도 안 했으면은 아마 인신매매 당하고 발 두 짝을 잘렸을지도 모르죠. 이 글은 진짜 픽션 0.1도 가미되지 않은 정말 100% 실화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조금 없어서 어리숙하게 썼는데 전 그때 진짜 세상의 끝을 보았습니다. 거의 파란색 고무신. 근데 과거에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 인신매매 관련된 영화도 많잖아요. 뭐 아저씨도 그렇고. 그거 보면은 그게 되게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어. 그것도 그리고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있었어.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되게 유명하니까 그쪽 화성, 수원, 뭐 저 그 경기도 부근 있지. 그 일대가 유달리 그런 강력 범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그때 당시에 루머가 뭐 중국에서 이제 인육을 뭐 즐겨 먹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찾다가 한국 사람이 뭐 이제 좋다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에서 그 이제 인육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런 썰도 있었고 아니면 그쪽에 이제 그 뭐 조선족 분들인가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뭐 거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 이런 한 거다 뭐 그런 썰도 있었고 되게 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뭐 찝찝하겠지만 그런 막 소문들이 전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서도 그런 거 예전에 많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인터넷에서 뭐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지금은 근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없잖아. 요새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블랙박스가 이제 차마다 다 의무적으로 깔리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CCTV 역할을 해서 CCTV 역할을 해가지고 범죄율이 많이 줄었대 진짜. 예전에야 이제 블랙박스 사각지대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도 있고 CCTV 화질도 너무 안 좋고 CCTV가 보편화되지 않아가지고 되게 이제 막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새는 블박이 이제 거의 다 깔려 있으니까 블랙박스를 거의 왜 의무라고 의무는 아니지. 뭐 있으면은 그 차 보험료 할인해줘요 여러분들. 블랙박스를 이제 설치를 하면은 보험료를 많이 깎아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의 다 블랙박스를 설치해. 꼭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블랙박스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증거 자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이제 뭐 요즘 차 사시는 분들은 뭐 중고차라도 거의 다 설치를 하고요. 요새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뭐 기능들도 여러 가지 막 추가돼 있고 뭐 후방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뭐 블랙박스 연결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약간 범죄율을 좀 낮추는데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요새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안 나와. 예전에는 뭐 막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깨름칙하게 인신매매식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도 좀 무서운 거는 좀 으슥한 동네 같은데 가면은 검은 봉고차 보면 괜히 좀 깨름칙하기도 하고 그리고 퍽치기 제가 또 이제 의경 시절에 신고권에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좀 왔어요. 막 오토바이 퍽치기 이런 거 있지. 나는 요즘 시대에 퍽치기가 아직도 일어나는 거 처음 알았어. 벽돌 갖다가 퍽치기 이런 것들도 막 이제 일어나고 왜냐면 이제 의경들은 이제 무전을 듣잖아. 무전이 그 공룡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 그 112 이제 신고하면은 이제 신고건 이제 그 어디 이렇게 뭐 출동하세요 이런 거 내리는 거 들을 수 있거든. 신고 건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것들 엄청 많이 일어나. 나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뭐 이제 뉴스에도 나온 적도 없고 뭐 참 여기 뭐 조용한 동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막 경찰서 신고 들어온 거 보면은 보이스 피싱, 뭐 스미싱 그리고 뭐 경범죄들도 막 일어나고 절도 그리고 그 크게는 강간 사건도 일어났는데 저는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보도될 줄 알았는데 뉴스에 보도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런 범죄들이 다 뉴스에 보도되고 신문에 오르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살짝 좀 망설였지. 그때는 이제 경찰이 꿈이었으니까 아씨 이거 좀 쫄리는데? 직접 그걸 겪으면은 이게 무서워. 그때 당시에 좀 크게 일어났던 사건이 살인사건 그 일어나가지고 저기 어디지 기장 쪽에서 잡힌 그 수배범 누구였죠? 제가 이제 1, 2년도 군번인데 그때도 엄청 그 부산에서 우리 경찰서에서 잡았거든. 그게 어디였지? 까먹었다. 그런 사건도 있고. 무튼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밤에 진짜 뭐 누나나 여동생이나 보통 이 범죄들이 뭐 이제 노약자나 아니면은 이제 여자들한테 많이 일어나잖아. 뭐 강간범죄라든지 이런 게. 남자 강간범죄는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다음 이야기. 우리 집 초인종 옆에 남 표시, 범인은 누구냐? 초인종 옆에 X 표식이 산에 남이 쓰여져 있었어요. 어떤 집은 X가 하나인 집, 둘인 집, 동그라미가 하나인 집, 둘인 집. 저희 집은 X에 산에 남인데 밝을 명이 쓰여있는 집도 있었고요. OX 이것만 있었으면 저도 그러려니 했을 텐데 각각의 표식들이 있었기에 수상하다. 왜냐하면 표식들이 너무 일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5, 6개 정도 가요. 좀 무서웠어요. 최근에 저희 신랑이 출장을 가 있었거든요. 이 집에 남자가 없다. 이렇게 표식을 해놓은 거구나 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쁘게 말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X표, 동그라미표가 사람 빈집, 있는 집 관리하는 것 아니냐. 혹시 몰라서 옆집 초인종을 쪽을 봤는데 옆집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 입주를 안 했거든요. 표식이 없는 빈집. 총 34가구 중 12가구의 표시. 예전에 다른 데는 초인종 옆 표식이 여러 개 돼 있던 집은 도둑이 든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낙서하지 마세요. 현관 CCTV 작동됩니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초인종 옆에 표식을 한 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X라는 게 여기는 낮에 부녀자들만 있다는 표시인 건지 아니면 여기 도시가스 검침 기록표에도 잘 보세요. 이것도 밖에 나와 있는 데도 있지.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낮에 사람이 없다는 걸 표시한 건지 싶어서 너무 찝찝하기도 무섭기도 하고, 빈집인지 아닌지 도둑들이 표시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와서 혹시 우리 집을 눌러봤나? 아니면 주변에 숨어 있다가 봤나? 누가 그랬는지를 알고 싶어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신규 아파트들은 열쇠업자들이 영업용 표시하는 것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거나 X 치는 것, 이런 거. 잡아당기면 문이 탁 안 열리게 하는 고리. 그 안전고리 업체에서 업자들이 영업 용도로 표시하기 위해 썼다. 경찰의 입장. 저희는 안전고리 설치를 했는데 동그라미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안전고리를 설치한 집이에요. 자, 4월 말 이전에 저희 신랑이 집에 있을 때 안전고리 업자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열쇠업자들이 처음 설치 거절하면 X자 한번, 두 번째 상담하러 갔는데 거절하면 X 2개, 남표식은 남자와 상담했다. 안전고리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게 몇 번이 거듭되다 보면은 이 집에 누가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거, 그런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O랑 X는 열쇠업자들이 고객들을 구분해놨다고 했던 거라고 치자. 과연 이런 표시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관련된 내용 영화 소재는 숨바꼭질, 숨바이라고 된 숨바입니다. 숨바꼭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관련돼서 영화도 이제 영화에서 나오고, 예전에 미스테리 컨텐츠 이거 2년 전이었나 1년 전에 했을 때 그때도 이런 비슷한 소재가 나왔었는데 사고가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고 일어났던 경우도 있었어.
이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돼 있었냐면은 네모난 표시에 십자가로 반을 가르고 거기에 무슨 숫자였나 뭐 그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었어. 근데 거기에 나와 있던 게 그 집에 뭐 남자가 사는지 여자가 사는지 그런 거 맞았고, 그리고 혼자 사는지, 그리고 시간대까지, 집을 비우는 시간대까지 적혀 있었던 그런 표시였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절도범들이 이제 쓰는 뭐 옛날 수법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2, 3중으로 아파트 대문에서도 이제 도어락이 돼 있고, 그 현관에서 또 도어락 한번, 뭐 이런 3중, 4중 이렇게 이제 도어락이 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범죄를 이렇게 일으킬 수는 없는데, 또 혹시 모르죠. 우발적으로 배달을 하던 분들이 뭐 이렇게 우발적인 범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또 조심해야죠. 혹시나 집 대문에 옆에 초인종 근처에 이상한 표시가 있다면은 지금 당장 한번 CCTV를 돌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새는 또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보통 이제 타고 배달하니까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이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많이 쓰고 오신단 말이야. 아저씨, 주로 이제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저씨 분들이 그래서 이게 문 열어줄 때 솔직히 좀 무서울 때도 있어. 가끔 검은 마스크 쓰고 이렇게 그 초인종 이제 누르시면 열 때, 문 열어줄 때 그 화면 나오잖아. 그거 보면 남자인 내가 봐도 살짝 이제 쫄릴 때가 있어. 살짝. 아까 그 낮에 맞아, 밥 먹을 때도 그 밥이 아니라 그 요거풀에서 시켜 먹었는데 그 아저씨 때문에 깜짝 놀랐어. 흥민이는 실제로 스토커 있었잖아. 맞아, 나 럭키홀름 살 때 스토커라고 하긴 좀 그런데, 민국이 형이랑 이제 둘이 살 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시청자 중에서 그 두 가지 일이 있었어. 시청자 중에서 나 지금 너네 집 앞에 있으니까 갈게, 문 열어놔라, 키키키. 근데 그 사람이 방송을 켰어. 우리 무서워갖고 나는 방송 끄고 민국 형네 가 있었거든. 그 사람이 방송을 켰어. 방송을 켰는데 주변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 집 근처 아파트도 보이고 우리 집 바로 앞인 거야. 민구 형이랑 진짜 숨소리 하나 안 내고 이렇게 조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안 비췄어. 자기 얼굴은 하나도 안 비췄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비췄던 그 방송 영상이 민구 형님 집 104호였거든요 104호 그 호수 보고 방종 때렸어. 그러고 나서 노크가 소리가 소심하게 녹화하는 거 있죠. 소심하게 녹화하는 거. 그 소리 들리고 우리 진짜 숨소리도 안 들리게끔 엄청 쭈뼛쭈뼛 서가지고 긴장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민구 형님 집이 원룸이고 우리 집 원룸이었는데 위아래였거든. 화장실로 보면 바깥이 보여. 1층이라 1층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확인하고 보다가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갔나 싶어가지고 민국 형님이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는데 불을 안 켜고 쌌어요. 안 싸고 싸는데 밖에 그 쓰레기 버리는 쪽에 푸스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싶었고 형님 소리 났다면서 빨리 와봐요. 밖에 민국 형님 화장실 쪽에 검은색 실루엣이 보였어요. 창문을 닫아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려고. 그때 경찰서 신고하려고 했어. 하기 직전이었어. 너무 무서워서. 준이 형님 보고 밖에 나와서 한번 확인해달라고까지 했어. 근데 준이 형님도 이제 못 봤고, 근데 그 사람은 근데 이제 시청자였던 걸로 밝혀졌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아기를 가지고 찾아온 건지 장난질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 그리고 또 있었던 일이 준이 형님이 목격을 자주 했어. 준이 형님이 왜냐면은 이제 쓰레기 버리러 밖에 나올 때 그까지 간간히 편의점 가거나 할 때 우리 집 근처에 들러서 이렇게 걸어오거나 아니면 차를 저 골목길 쪽에 위에 댔어야 돼서 준이 형 차를 그 대고 내려오는 길에 우리 집을 앞에를 지난단 말이야. 근데 젊은 우리 원룸 건물이 택시 아저씨도 살았고 조폭 아저씨도 살았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살았고 중국인 부부도 살았고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어. 학생도 한 명 살았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이제 보통 잘 없거든요. 아니 뭐 친구들이 막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잘 없어. 새벽에 저한테 자주 전화가 왔어요. 준이 형이 가끔씩. 야 흥민아, 너네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젊은 아주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말을 걸어서 누구 찾아왔냐고 물어보니까 후다닥 도망가더라. 좀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전화도 많이 오고 했었어요. 그 얘기를 해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시청자들한테 뭐 이렇게 원망 살만한 짓은 잘 안 하고 했었는데, 주소가 다 공개돼 있고 하도 일상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예 오픈돼 있었어. 그 집 구조 자체도 이제 뭐 CCTV가 있는 것도 있고 뭐 도어락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열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랬어가지고, 그때 이제 준이 형이 어느 날 그런 연락이 오고 나서 준이 형이 아마 야방을 해서 저기 그 시장 근처, 거제시장 쪽이거든. 그 근처에서 그 곱창집에 뭐 먹으러 갔을 때였나요? 그때 배를 누르고 또 갔대요. 미국 형님 집을 벨티를 했대. 그냥 난 대수롭지 않게 시청자분이나 주변 사는 분이 장난쳤겠지 했는데, 준영 집도 배를 누르고 갔어요. 준영 집. 준영 집은 그때 왜냐면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돼 있었거든요. 전이가 그러니까 전이라고 이제 갓준영님 이제 여동생 또 이쁘장하게 생긴 또 그 역캠은 아니고 ASMR 하는 유튜버 이제 전이가 있었는데, 하고 이제 준영이 찝찝한 거지. 그래갖고 이제 막 우리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상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라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 그 사람 정체 못 밝혔어요.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근데 준영님이 그 곱창집에서 그 야방할 때 그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을 봤대. 남성으로 보이는, 나이는 좀 있어 보이고. 무튼 저 집에 있을 때 뭔가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민구 형이랑 좀 많이 의지하고 살았고.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이제 봤던 준영, 아까 잠깐 합방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갓준영, 민구 형이랑은 좀 뭔가 더 애틋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좁은 집에서 아래 위로 살면서 그런 무서운 일도 겪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 썰도 이야기해줘 럭키 올러만데 그건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솔직히 이제 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은 좀 얘기하면 여기까지 딸려올 수도 있잖아. 솔직히 좀 찝찝해. 그 집에서 이제 귀신이 있었던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 진짜 있었던 건지 아닌지. 그건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가 아니라 사진이에요. 혹시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갈 계획이거나 가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필수 정보예요. 대만에 가실 분들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만에서 이러한 봉투를 보게 된다면 절대 줍지도 쳐다보지도 밟지도 마세요. 이 봉투의 정체는 안에 돈과 머리카락이 들어있습니다. 빨간 봉투. 만일 대만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명 관광지와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숙지하도록 하자. 무심코한 행동이 평생 두고두고 신경쓸 찝찝함을 안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는 바로 길가에 떨어진 빨간색 봉투를 줍는 것이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뜻밖의 횡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소름끼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돈 말고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사주팔자가 적힌 종이, 그리고 사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과 손톱의 주인은 이미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다. 이렇게 길거리에 빨간 봉투를 버리는 것은 대만 지역에 남아있는 일종의 풍습이다. 미혼인 채로 숨을 거둔 가족에게 짝을 지어주기 위함이다. 길거리에 빨간 봉투를 둔 유족들은 숨어서 누가 봉투를 집는지 지켜본다. 그리고 그 봉투를 누군가 줍는다면 영혼 결혼식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중국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이 빨간색 봉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길 가다 돈 봉투스럽게 해놓은 봉투에
누가 봐도 이제 돈봉투스러운데 신경 쓸 거 아니야. 길 가다가 주웠는데 안에 돈과 머리카락과 손톱 이런 게 들어있다면은 그것도 이 비슷한 그거예요. 대만이랑 비슷한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 곳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걸로 볼 수는 있겠지만 관광객 입장으로서 여기 가서 이걸 만약에 줍는다면 정말 찝찝하겠죠. 아무래도 영혼 결혼식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자, 대만 가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요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보고 마지막으로 기묘한 이야기 하나 보고 오늘 공포 미스테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기묘한 이야기까지. 마술사 최은우 씨의 무서운 경험담. 이건 유명한 내용이기도 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 최은우 씨. 마술사 최은우 씨의 경험담. 마술사 최은우 씨 제가 예전에 해운대에서 봉구비어에서 일할 때 그 마술쇼 이제 그 백스코에서 하셔가지고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때 그 여성 두 분이랑 오셨었거든요. 그 아마 미녀 그 도와주는 도우미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셨던 분이 들은 것 같은데 되게 매너 좋으셨어. 되게 요새는 되게 막 진짜 이 사람 마법사다, 마술사가 아니라 호그와트 학생이다, 막 그런 얘기도 많고 하잖아. 근데 되게 그런 느낌 못 받았고 되게 말씀 잘하는 매너 좋은 분이셨습니다. 자, 지하철 공익근무를 했던 시절의 이야기. 신기가 있었던 현우의 후임. 수시로 귀신을 목격한다는 말에 뻥치지마,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왔는데 12시면 지하철 문을 닫고 손님들을 다 내보낸 뒤 공익근무요원은 안에서 숙직을 합니다. 4시 반에 다시 문을 여는 정해진 일과. 사실 좀 무섭잖아요. 1시쯤인가? 형 좀 일어나 보세요. 1시간 단위로 순찰을 돌고 온 후님. 아직 손님 중에 아이가 한 명 있나봐요. 가끔씩 취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는 좀 특이하잖아요. 어린아이라 생각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나가라 그래. 모습은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린다는데. 순찰을 돌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형, 애가 아빠를 찾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요. 자, 이제 4시 반이 됐어요. 지하철 문 열기 전 상황실 보고 어젯밤에 일을 다른 역에 보고하는데 땡땡역 이상 없습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어휴, 여긴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이랑 아빠랑 막차에서 자살을 했다고. 아빠는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는 죽고 아빠만 살아남아 하염없이 아빠를 찾던 아이. 이번에는 이거 똑같이 나왔네요. 마무리 끝났네. 씨발, 방금 개소름 돋았어. 그니까 그 아이는 동반 자살을 한 아빠를 찾고 있었는데 영혼이 귀신이 된 건데 아빠는 살아남. 씨, 너무 무섭다 이거. 어우, 야, 너무 무서워. 어우, 야, 상상해봐 형들. 공익근무 요원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섹터에서 다른 역에서 이제 상황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자살한 것 그것도 깨름칙하지만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 애기 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우, 존나 무섭다. 자, 최현우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묘한 이야기고요. 오늘 토요 미스테리 극장은 요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쫓아가고 싶어, 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미스테리 극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간 했나요? 2시간 한 것 같네.
매주 토요일 11시에 진행하고요. 요런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미스테리와 공포 카테고리 둘 다 다루고 있고요. 기묘한 이야기는 보너스 개념으로다가, 요게 이제 재작년 재작년에 할 때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되게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재작년 재작년과 안 겹치는 중복 자료가 아닌 자료들만 좀 엄선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중복 자료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유명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좀 중복 자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모른 척 해주시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이야기에 쫓아가고 싶어.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뭐야 저 사람. 이제 그만하세요. 난 처음 본 순간부터 너를 좋아했어.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이 있어.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오늘의 여주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덕오덕스럽게 생긴 남자가 자신을 도찰하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오덕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오덕이 갑자기 너를 좋아해 라고 고백을 해버리고요. 하지만 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거절을 하고 돌아서는 여주인공. 돌아서는 길에 모피코트를 입은 여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준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었으면. 하얀 오토바이에 올라탄 나의 왕자님. 2월 14일. 오늘 왕자님이랑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배달 스텝 야마시타. 나 바빠서. 여주가 좋아하는 사람은 피자집 배달 스텝입니다. 2월 16일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이번 출장 비자건 말인데. 피자? 비자건이네요. 곧 찾아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가 일하는 피자집에 전화를 했고. 피자고토입니다. 야마시타상 부탁합니다. 접니다만 뭔가. 여보세요? 역시 말할 수 없어. 여주는 그 배달 스텝에게 단단하게 빠졌고요. 그 남자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지만 아무 말 못하고 끊어버리는 여주인공. 3월 9일 큰맘 먹고 절친한 친구인 모모코에게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메일은? 나 메일 안해. 해보면 되잖아. 가게 보내보면 되잖아. 용기를 내어서 그의 가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머플러를 그에게 주면 말해야지. 저기 메일을 보내보라는 친구의 조언을 받은 여주인공. 그 남자에게 메일을 보내봤는데, 그리고 그 남자의 고백하려고 머플러를 들고 기다리는 여주인공. 여주가 그 남자를 불러보지만 그 남자는 못 들은 듯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저곳이 그의 방? 안돼, 안 보여. 이런 짓 하면 안 되겠지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만지지 말라고 나 바빠서. 최근 전화랑 메일도 당신이야? 뭐야 기분 나쁘게 쓰리. 뭐야 이거. 전 단지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당신을 좋아해요. 베란다에 나오는 그 남자를 보고 여주 가스관을 타고 그 방으로 침입했습니다. 그 남자 깜놀하고 메일과 전화를 건 것이 여주였음을 깨달았고, 스토커 취급에 굴하지 않고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어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누구야? 죄송합니다. 얘 말이야. 당신도 누구야? 나? 전에 가게에서 당신을 보고서 계속 신경이 쓰여서 배달하는 척 하면서 집까지 왔었는데 열쇠가 잠겨있길래 열려서 말이야. 뭐야? 아니야, 오해야. 난 당신을 좋아해. 빨리 나가. 경찰 부를 거야. 네? 사실 그 남자도 무단 침입이었고, 처음에 스쳐 지나갔던 모피코트의 여자가 이 집 주인이었습니다. 그 엔딩. 아까 들었어? 달링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다니. 역시 어울리잖아, 이 머플러. 이제부터는 계속 함께야. 알겠지? 사실 그 집은
처음에 여주를 도찰하던 오덕의 집이었습니다. 모피코트의 여자는 사실 오덕을 좋아했는데 오덕이 여주를 쫓아다닌 걸 알고는 여주한테 오덕을 뺏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덕을 죽이고 계속 함께 하자면서. 걔 병맛이라고? 기묘한 이야기가 약간 이런 병맛이 많이 있어요. 기묘한 이야기가 약간 이런 병맛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문 요번 이야기의 제목은 쫓아가고 싶어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기묘한 이야기고요. 요런 이야기도 있고 엄청 무서운 내용도 다루는 것들도 있고 엄청 교훈적인 내용도 있고 감동적인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저거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기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묘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앵콜 하자고. 안돼, 시간 늦었어. 내일 또 낮방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